반갑습니다. 여기는 삼천포항입니다. 삼천포 굴항이라 그러죠. 초겨울 날씨인데 오후 되니까 아주 날씨가 포근하고 좋습니다. 아침 새벽에 나갔던 낚싯배들이 지금 막 들어오는 시간이고요. 이 주변에도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 풍경은 정말 아늑하고 평화롭습니다. 오늘 여기에 고깃배들이 상당히 많은 거 보니까 어군들이 한때 몰려온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처음으로 바다 위에 바다새들이 무리지어 군집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아주 삼천포 대교가 아주 정말 분위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오늘 가볍게 박정희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왜냐면 저도 결혼식 복장으로 갖췄습니다. 괜찮습니까? 오늘은 박정희의 비련의 아주 가슴 아프고 애잔한 그런 러브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정희 그러면은 김호남, 첫째 부인 김호남 1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딸 재옥이를 낳았고 10여 년 후에 이혼을 한 김호남, 잊혀진 여자. 김호남 이야기를 지난번에 김호남의 고향 구미시 도계읍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경수 여사. 두 번째 부인이 유경수 여사다. 물론이죠. 두 번째 부인이 유경수 여사죠. 하지만 박정희 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숨겨지거나 비밀스럽게 잊혀졌던 딱 눌러있던 그런 두 번째 러브 스토리가 박정희 후에, 그 후에 많은 기자들이 창작 또는 발굴해냅니다. 이 조갑재 그 조선일보 기자가 발굴해낸 것이 이 정설로 많이 보이는데 여기저기에 다양한 형태의 소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박정희의 큰아들 박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 찾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다. 인력으로부터 위기다. 박정희의 큰아들을 찾아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형태로 막 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저기서 박정희의 두 번째 여자 이혈란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아직도 박정희의 큰아들, 박지만의 형, 배다른 형 큰아들은 살아있다. 그를 찾기 운동을 하자. 전 국민이 그를 찾아서 그를 다시 세우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박정희가 남로당 숙군 작업 때 남로당 세포 조직들을 쭉 토설하는 바람에 거기에 연루돼서 죽은 박정희의 육군 경비사관학교 동기 김모 소령의 부인이 이만큼의 관련 자료를 어떤 기자에게 줬다. 그 기자가 자세하게 그 내 관련 자료를 증명하고 난 뒤에 오픈했다. 그 기자가 보니까 박정희 두 번째 부인 이혈란은 애를 낳았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그 애가 6개월 뒤에 죽었다.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곳에 자기랑 같이 가서 묻었다. 그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어떤 양반들은 과감하게 그러죠. 이혈란과 박정희 사이에는 애가 없었다. 제가 볼 때 그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박정희와 이혈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인 이혈란과 박정희의 관계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양한 얘기들을 조합해서 그것은 어떤 논문으로 나온 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확하게 이것이 정설입니다 하면서 이 논문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책으로 떠도는 그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제가 나름대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박정희의 큰아들 박지만의 형이 살아있었다, 태어났었다, 아니다, 본래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가 46년도 9월 달에 육군 경비사관학교 2기를 입교하죠. 그리고 12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그때는 그냥 3개월 과정, 기본이 되는 사람들 요만큼은 A그룹, 영어가 되거나 제법 과거에
박정희처럼 육군 상한학교를 나왔거나 군 기술이, 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한 그룹, 그 다음에 어중간한 사람들 한 그룹, 그 마지막 그룹은 한글도 못 읽는. 제가 옛날에 해군에 있을 때 해군 그 주임 상사분들이 그랬어요. 당시 해군 상한학교는 구두 신고 오면은 장교, 운동화 신고 오면은 하사관, 집신이나 뭐 고무줄 신고 오면은 수병으로 이렇게 분류했다고 하듯이 초기 46년도 정도니까 그때 경비사관학교는 많이 구하기도 힘들었고 많이 지원자도 없었어요. 그때 경비사관학교 2기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춘천에 창설한 8년대, 그곳에 갔더만은 지난번에 숙군 작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8년대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좌익이었죠. 8년대 부연대장이 숙군 작업이 진행될 때 300명의 부하 장병들을 이끌고 38도 선을 넘어가서 6.25 때 별을 달고 내려와서 우리나라 군인들과 싸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8년대는 당시에 남로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던 데죠. 그러니까 47년도에 박정희는 1년간 8년대에 근무하고 워낙 똘똘하니까 경비사관학교로 와서 교관이 됩니다. 포술 강의를 했죠. 그때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 박태준을 만나서 박태준에게 포신의 궤적을 설명하면서 네가 풀어봐라. 박태준이 손들고 나와서 풀었다. 그래서 박태준과 박정희는 그때부터 사제지간의 관계였다. 그때 47년도 8월경에 8년대에서 자기랑 같이 근무했던 경비장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갑니다. 박정희는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육군 경비사관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죠.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눈에 뻥 띄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혈란이라는 여자인데 신부에 들러리러 온 사람이에요. 신부는 원산 출신이에요. 이혈란도 원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오고 북한 공산당이 싫어서 혼자 월남한 여자입니다. 물론 그 신부도 마찬가지로 월남한 사람이죠. 그때 이혈란이 눈에 뽕 띕니다. 박정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모친과 정확하게 닮았어요. 키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도 똑같아요. 하지만 자기 형과 아버지는 키가 장신이었다잖아요. 그 당시에 170이 넘어가면 장신이었죠. 박정희는 어릴 때부터 어떤 여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길쭉하고 정확하게 이혈란이 자기가 바라던 그런 이상형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갔죠. 그때 2호라는 대위가 있었어요. 박정희도 대위였을 때 2호라는 대위는 경비사관학교 동기였어요.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죠. 박정희도 그 동기 중에서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하는데 2호라는 대위가 이혈란을 들러리로 쓰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죠. 동기에게 야, 저 여자를 소개시켜줘라. 나는 지금 몹시 외롭다. 박정희는 자기가 결혼한 상황을 누구에도 설명하지 않고 답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박정희가 결혼한 사실을 모르죠. 박정희는 말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이혈란을 만나게 됩니다. 이혈란은 그 당시에 24살이에요. 왜냐면은 박정희가 8살 차이니까 박정희 나이가 32살이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혈란은 24살인데 어떤 사람은 22살이라 그러고 24살이 맞을 거예요. 나이로 보면은. 그때 이화여전 2년제죠. 그게 1학년의 재학 중이었어요. 이화여전은 학생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그런 교칙이 있었나 봐요. 박정희는 47년부터 주구장창 학교 같은 서울의 태릉에 있었으니까 주구장창 이혈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48년에 약혼, 자기들끼리 약혼을 하고 난 뒤에 관사에, 용산에 있는 관사에, 소령 때부터 관사를 지급했나 봐요. 관사에 동거를 시작합니다. 48년도부터 동거를 해서 50년 2월 6일까지 그 기간으로는 3년. 근데 조갑제 그분은 8개월 동거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기간으로 뚝 따져보니까 최소한 18개월은 넘더라고요. 오랫동안 동거를 했어요. 오랫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48년도 11월 11일 날 박정희가 남노당 조직원으로 숙군 작업에 체포가 됩니다. 박정희는 거기서 완전하게 전향을 합니다. 숙군 작업에 충실히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기록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11월 11일부터 지금 신세계 근방에 헌병대에서 일주일 정도 구금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서대문 행무소에서 거의 한 달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상부에서는 박정희가 아깝다. 박정희가 상당히 남노당 군내에 있는 남노당 조직을 제대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전향을 확실히 한 걸로 본 겁니다. 그리고 백선엽이라든지 육군 참모총장의 고문, 하우스만, 미군의 고문도 박정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 저렇게 훌륭하고 똘똘한 사람을 처형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군대 내부에서는 이미 풀어주기로, 사면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하지만은 법률적으로는, 행정 절차로는 49년도 2월 8일 날 사형을 선고하고 49년도 4월 18일 날 무기로 감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책에는 보면은 박정희가 그때 감옥에 들어있을 동안에 애를 놓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애가 죽어서 묻어주었다. 이런 얘기가 돈다는 것은 그건 팩트, 실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혈란의 입장에서는 볼품은 없었지만은 기품이 있었고 워낙 자기를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때 혼자 있었고 학비 조달도 어려웠고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혈란의 입장에서는 박정희가 뭐 그저 그렇게 좋아하거나 박정희가 열애를 표해도 이혈란은 무덤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일방적인 박정희의 사랑이었죠. 박정희가 집요하게 이혈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11월 11일 날 빨갱이로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이혈란의 입장에서는 쇼크가 옵니다. 내가 빨갱이가 싫어서 남한을 했는데 내 남편이 그때는 약혼식을 했으니까요. 내 남편이 빨갱이라는 사실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박정희는 결혼을 했고 10살 난 애가 있다. 그 10살 난 애를 자기 앞으로 입적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듣게 됩니다. 이혈란은 참아내지 못할 만큼 아주 극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가 빨갱이로 잡히자마자 이혈란은 뛰쳐나갔다, 헤어졌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49년도 1월경에 박정희가 풀려납니다. 그때부터 50년 2월 달까지 물론 다툼이 많았지만은 이혈란은 몇 번이고 집을 도망 나가지만은 50년 2월 6일까지 최종적으로 헤어질 때까지 1년 넘게 동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박정희가 집요하게 사랑을 하니까 이혈란은 그게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가야 상대편에서 나를 사랑을 하면은 약간의 마음이 이럴 텐데 나는 마음을 많이 닫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집요하게 오니까 나는 자꾸만 더 멀어지는 겁니다. 박정희는 이혈란이 어디에 가 있든 찾아냅니다. 그때는요, 육군본부 작전정보과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박정희는 그랬습니다. 물론 군인이 아니라 문관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2월 6일 날 50년 2월 6일 날 이혈란은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나를 찾지 마라. 그동안 고마웠다. 다시 나를 찾는다면 난 약을 먹고 죽어버릴 것이다. 박정희는 그래도 울고불고 다니면서 이혈란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6.25가 터지고 그해 50년 8월 달에 대구에서 박정희는 지프차를 몰고 가다가 잘 차려입은 이열란, 그때 이열란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임신 2개월 다른 남자와 만나서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임신 2개월이었다. 그때 박정희가 쫓아오길래 자기는 정신없이 도망을 쳤다. 마침 그때 트럭이 중간에 있어서 트럭을 숨어서 나는 도망을 칠 수 있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박정희는 이열란을 평생 잊지 못했다? 아니죠. 박정희는 유경수 여사를 만나면서부터 감정적인 치유가 됩니다. 감정적인 치유가 됩니다. 박정희가 이열란에게 그렇게 빠지고 그 미친 듯이 울부짖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냉정하고 냉엄한 같은 그 분위기에 말도 별로 없을, 사랑 표현도 없을 그 박정희가 이열란의 앞에서 울고불고 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때 박정희의 멘탈 정신세계는, 의식세계는 상당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엄마가 죽었어요. 그때 박정희가 숙군 작업에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부턴지 박정희의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형도 죽었죠. 가장 존경하는 형도 죽었죠. 자기는 앞날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래가 불충분해서 다들 죽을 거라, 박정희 자신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열란에게 사랑편지를 씁니다. 김창룡이 자기를 고문했던 숙군의 실무자 김창룡이 쪽지를 이열란에게 갖다 줍니다. 네 남편 박정희가 너에게 보내는 쪽지다. 이것을 보고 네가 판단해라. 박정희 쪽지는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잡혀갈 줄 알고 있었다. 나는 도망갈 수 있었다. 하지만은 너를 사랑하게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 말은 다시 내가 나와서 너를 찾아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관사에서 머무르고 있어라.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래서 전향을 했을 수도 있었죠. 그때 박정희의 모든 생각은 오직 하나, 이열란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변 환경을 잊고자 심리적인 불안의 그 구름텅이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이열란은 그 후에 66살까지 서울에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그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열란을 찾아가서 박정희 서거 후에 이열란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열란과 대담을 했는데 이열란은 그렇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무덤덤했대요. 이열란이 집을 나올 때 50년 2월 6일 집을 나올 때 원산서 같이 왔던 어떤 아주머니, 시장통에서 아주머니에게 집 나왔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애도 있고 마누라도 있더라, 빨갱이더라, 그래서 집 나왔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래도 참지 그랬냐, 이 시대에 군인이 대단한 지위인데 그래도 참지 그랬냐, 그랬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열란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무덤덤했고요. 박정희가 서거하던 날, 그날 저녁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야, 옛날 네 남편 총 맞아 죽었댄다. 이열란은 조금 마음은 쩐해서 밥을 먹다가 방금 숟가락을 놨는데 밥을 한 그릇 더 드셨다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열렬히 여자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이루어져서 끝까지 화목하게 평생을 간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열란은 중간에 그 박정희가 자신을 속였다는, 박정희가 남로당 빨갱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가 숙군 작업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기다려라. 나는 너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 얘기는 그렇게 깊이 빨갱이의 발을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이열란도 확신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자기를 속였던 부인과 자식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됐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열란과 박정희의 가슴 아픈 사랑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었을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얘기들을 제 나름대로 조금 엮어봤습니다.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삼천포항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좀 참하다고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해군 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바다에서 배를 탔어요. 바다에서 보는 그 장엄한 해, 바다를 떠오르는 장엄한 해, 서너 번 보고 나니까 배멀미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